자, 외형률부터 보도록 합시다. 외형률의 외자가 말 그대로 바깥 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율이 시 전반에서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외형률이라고 해요. 시의 겉에 드러나는 운율이다. 음수율이나 음보율이나 음유율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음수율, 음보율, 음유율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요걸 뭘 음수율, 음보율, 음유율이라고 하는지 잡아갈 거고요. 우선은 이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률 같은 경우는요, 주로 정형시에 다 나타납니다. 정형시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 그대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조처럼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장에는 4개의 음보로 끊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율 구조도 딱딱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외형률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글자 수나 음보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 음수율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글자의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생기는 운율을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글자 수가 몇 개씩 반복될지를 일일이 분석해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시들은 전부 다 요 틀 안에서 다 끝날 겁니다. 3, 4조, 4, 4조, 아니면 7호조. 3, 4조, 4, 4조, 7호조가 무슨 말이냐면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게 세트로 반복되는 거. 혹은요. 7호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7글자와 5글자가 반복되는 거. 그래서 요걸 뭐 벗어난 갑자기 뭐 2호조 혹은 뭐 3, 7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3, 4조, 4, 4조 혹은 7호조. 보세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아까 살짝 언급됐었던 음부율을 같이 따져보면은요. 요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내용상 이렇게 세 덩어리씩 끊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삼음보일 때 요게 나타나요. 7호조. 그럼 이 7호조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개의 음보의 개수를 합쳐보세요. 7. 가실 때에는 5. 말없이 고이 보내 7. 드리오리다 5. 그럼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가 반복되고 있죠. 그럼 7호조의 음수율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구만의 시조도 한번 보세요. 시조면 당연히 우리가 네 덩어리씩 끊어지겠구나.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시조는 다 4덩어리씩 끊어집니다. 그럼 이 4덩어리씩 끊어졌을 때 글자 수를 한번 보세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여태하니 이렇느냐? 그럼 이제 이런 데서 질문이 나오죠. 선생님, 소치는 아이는 3, 3인데요? 자, 규칙이 3글자, 4글자가 짝지어지거나 4글자, 4글자가 짝지어지지만 여유로운 시형식이라고 해서요. 한두 글자 정도는 간혹 가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3, 4조 혹은 4, 4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시조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웨이로다. 이렇게 나왔죠? 3, 4조, 4, 4조. 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또 이렇게 되고요. 사람이 제 안이 오르니 왜만 높다 하더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조 배울 때 나타나겠지만 초장, 중장, 종장이었을 때 종장에서는 원래 3, 5, 4, 3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 글자 정도 가감을 해준 것 인정한다 였다는 거죠. 요거 제외하고 위를 보세요. 3, 4조 나타났죠? 그리고 4, 4조 나타났고요. 3, 4조 또 나타났고 4, 4조 나타났고요. 3, 4조, 4, 4조의 전형적인 형식이 보이시죠? 네. 자, 음수율은 3, 4조, 4, 4조, 7호조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음보율이요. 호흡 단위로 구분되는 운율의 단위인 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5음보, 6음보, 7음보 이런 거 없습니다. 3음보랑 4음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7호조가
삼음보에서만 나타나는 아이고요. 사음보는요. 3, 4조, 4, 4조. 세 글자, 네 글자가 세트로 지어지거나 아니면 네 글자, 네 글자가 세트로 되는 것.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다시 나왔어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세 덩어리 끊어지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세 덩어리 끊어지고요. 삼음보로 이루어진다. 글자 수는 선생님 잘 안 맞는데요. 여기서는 약간의 한두 글자 또 가감이 됐죠. 네. 또 밑에도 보세요. 정몽주의 시조. 자, 이거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방원이 먼저 보냈잖아요. 우리 같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함께 어우러지자라고 하면서 만수산 드렁치기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기억나시죠? 하여가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그러면서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라 함께 어울리자라고 했더니 단문 보낸 거예요. 답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흙먼지가 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시랴 이렇게까지 내가 죽고 100번을 죽어봐라 거기에 같이 노나 그럼 당연히 철퇴 맞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죠? 자, 이 운율 구조로 봤을 때는 사음보가 정확하게 끊어지는 거 맞고요. 요거 내용 좀 잠깐 정리하고 가십시다. 먼저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이 뿌리오리다 이렇게 나왔는데 영변이 실제로 이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동네에 그 진달래 동산이 있어요. 진달래 조그마한 동산을 갖다가 이제 약산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면은 영변은 그 동네 이름이죠. 구체적 지명이 등장했을 때 항상 향토성, 토속성을 나타낸다라고 해요. 네. 자,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향토성 혹은 토속성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자, 그 다음에 정몽주의 시조 한번 보세요. 이 몸이 죽고 죽어요. 100번을 다시 죽고요. 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표현 기법을 좀 잡아보십시다. 죽고 죽었어요. 계속 죽었어요. 무슨 법이요? 반복법 나타났죠. 반복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100번을 죽고 이 어떻게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넋이라도 있고 없을 때까지 임을 향한 이 마음을 간직하겠습니까? 조금은 오바스럽게 표현했죠. 자, 과장법도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과장법.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뒷파트에서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할 거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요 범위의 확장으로만 배우셨을 거예요. 점층법, 정층법. 근데 대상을 초점화시키거나 혹은요 상황에 대해서 점점 심화시킬 때도 점층법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한 번 죽은 게 아니라 죽고 정말 100번을 죽어서 내 뼈가 흙먼지가 돼서 넋이라도 있고 없을지언정. 그럼 점점 상황의 심화가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층법이 일어났다고 봐요. 점층법. 그리고 맨 마지막이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시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어요. 시조가 등장을 했을 때 보통 주제의 핵심 어는 맨 마지막에 종장에서 나타난다. 어디요? 그쵸. 일편단심. 일편단심. 주제어가 되는 거고 주제구가 되는 거고요. 또 임향한 내 마음이 가실 줄이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 들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는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법이요? 그렇죠. 이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하지만 써놓으십시오. 설의법이라고 해요. 설의법. 설의법. 일부러 물어보는 방식을 택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강조하려고 혹은 확인하려고 일부러 물어보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설의법. 자, 그 다음요. 음이율. 아까 맨 처음에 음수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였죠. 음보율의 보자는요. 걸음 보자예요. 그래서 몇 걸음 뛰어넘는 것처럼 몇 덩어리 호흡 단위로
음위율은요, 말 그대로 위치입니다. 일정한 위치에 동일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요거 예를 들면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다고 보십시다. 어머, 이 목이 긴 거예요? 허리가 긴 거예요? 조금 오바스럽게 긴데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림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멈췄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졸라맨이에요. 자, 근데 운율을 형성할 때요, 일부러 이 시행, 이거 다 시행이라고 보세요. 시행이 시작되는 첫머리에다가 똑같은 글자, 똑같은 시어를 넣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 쪽에다가 일부러 배치해서 운율을 형성해냈죠. 그럼 한자로 바꿨을 때 머리, 두. 그럼 머리 쪽에 운율이 형성된다. 두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허리가 아파요. 우리가 그럼 무슨 통이라 그래요? 요통이라고 하죠. 조금 생뚱맞게 가운데에다가 반복되는 걸 집어넣어서 운율을 형성한다면 요운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시에서 요운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제일 흔한 건 뭐냐면 요 마지막에, 자, 다리, 시행의 마지막 부분 다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운율을 형성을 해요. 다리 각자 써서 가군이라고 하죠. 가군. 이 그 랩으로 따지면 라임 같은 거죠. 그쵸? 맨 마지막만 딱 반복적으로 넣으면은 가군을 형성한다. 근데 요게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집 하고 반복이 됐을 때 똑같은 글자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어의 반복도 되고 혹은 음절의 반복도 되지만 가군을 통한 운율 형성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시행의 맨 마지막을 똑같이 맞춰준다면 가군을 통한 운율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구나 시행의 첫 부분에 같은 음을 반복하면 머리 두자 써서 두운, 중간 부분 반복하면은 허리 요자 써서 요운, 끝부분 반복하면요 다리 각자 써서 가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윤석 중에 먼 길은 셋 중에 뭐가 쓰였을까요? 가군도 있고 또 두운. 그쵸, 두운.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는 가시는 걸 보고 가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그러면 두운도 형성됐죠? 그리고 시행이 끝나는 부분을 보세요. 가려고, 계시고, 자려오고, 앉아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은 두운과 가군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시를. 자, 그 다음요. 내재율. 내재율은 운율이 표면이 아니라 시 속에 들어가 있다 라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각자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나는 운율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시인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운율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 내재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음수율이나 음보율이나 혹은 방금 같이 음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딱 안 드러나면 그냥 안에서 은은히 흐르는 내재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육사의 청포도. 요거는 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글자 수나 음보율이나 혹은 음유율이라고 보기가 좀 힘드니 그냥 내재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요거는요 운율감 외에 시 전체에 대한 분석으로 좀 한번 가보십시다. 이육사예요. 청포도. 이육사도 어느 시대요? 일제강점기. 이 사람은 이게 본명이 아니죠? 네, 맞아요. 이 수인 번호.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 당해서 죽었고요. 이육사 같은 경우는 베이지 감옥에서 또 똑같이 이 생체 실험 당해서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되게 안타깝게도 이분도 1년도 안 남았었는데 이제 저기를 못 보고 이 광복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육사를 갖다가 한용운 이육사를 묶어서 저항시인이라고 해요. 저항시인. 시대에 대해서 정하는.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으련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청포. 이거 왜 묶었냐면은요, 시 속에서 색채 대비가 드러났냐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색채 대비가 우리나라의 시 속에서 뭐 생뚱맞게 보라색, 주황색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색채 대비라 하면요, 색깔끼리 서로 대조된다라는 거잖아요. 흰색, 붉은색, 푸른색. 보통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청포니까 뭐예요? 푸른색이죠. 그리고 하이야는 하얀색이죠. 그다음에 은쟁반은 뭐예요?
시 속에서 보통 은색 나오면 전부 다 백색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백색.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요. 그럼 은사는 백색으로 잡으라는 거니까 계절감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등장한다. 그럼 은산 찾고 백색이구나. 똑같은 걸로요. 옥산. 여러분 옥색 하면 무슨 색깔 생각나요? 보통 푸른색 생각나죠. 뭐 옥반지 그럼 엄마들 옥반지는 약간 푸르스름한 그 색깔이잖아요. 근데 원래 옥이 그 색깔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색깔이 있고 백옥이라고 들어보셨죠? 시 속에서 특히나 뭐 고전시는 더 그렇고요. 고전시 속에서 옥색, 옥이 나오면 전부 다 백색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또 보세요. 달이 떴어요.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달은 무슨 색깔로 칠해요? 노란색으로 칠하죠. 근데 달도 무슨 색이요? 백색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은하수 같은 19절이 나오면요. 은하수 별빛도 은색 같은 게 아니라 금색도 아니라 다 백색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옥산 같은 경우 옥을 백색으로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옥산도 그럼 계절감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산, 옥산 나오면 둘 다 백색의 산을 말하는 거니까 겨울산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찌됐건 하이안하고 은쟁반이 백색이고 청포가 푸른색이니까 여기에서는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라고 하겠죠.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몫 적셔도 좋으련. 요 구절. 그러니까 보통 시 속에서요. 내가 이 어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하나의 희생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패턴이 들어가는 시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희생양 모티브 혹은요. 속죄양 모티브라고 해요. 모티브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로요. 화소. 한자로 표현하면 화소고요. 어차피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이제 모티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턴이 나 하나 희생해서 대의를 이룬다. 이런 게 들어가면 전부 다 희생양 모티브, 속죄양 모티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도 보시면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광복을 바라는 거예요. 네. 그날이 오면은 광복이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종로에 있는 그 종 있죠. 네. 인경에다가 마치 그 까마귀처럼 머리를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피를 흘리며 죽사옴에 이 또한 기쁘지 않겠냐고 또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연에서는요. 그날이 오면 광복이 오기만 하면요. 내용이 조금 잔인해요. 잘 드는 칼로 내 몸의 가죽을 인양 베어서 이걸로 북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북을 가장 앞에서 행렬을 하면서 치고 다니면서 이 기쁨을 알리겠다라고 해요. 그럼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혹은 대의를 외치기 위해서는 나 하나 희생은 괜찮다라고 보는 게 바로 희생양 모티프, 속죄양 모티프예요. 근데 요 구절에서도 내가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몫 적셔도 좋으련만. 선생님 뭐 손 적시는 게 무슨 희생이에요? 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시 전체의 맥락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온다고 했대요. 내가 바라는 손님은 당연히 시대적 배경으로 의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광복이겠죠. 그 광복이 찾아온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그를 맞아서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몫 적셔도 좋으련만. 단지 포도를 따서 먹는다라는 게 보다는 그 분을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포도를 따고 내 손이 그렇게 더럽혀져도 나는 다 괜찮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속죄양 모티브가 되는 거고요.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도 그렇고 하얀 모시수건도 그렇고 그분께서 오시면은 쓰실 이 고귀한 물건들을 준비해 놔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광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독특한 희생양, 속죄양 모티프가 쓰이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육사의 시에서는 요게 좀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